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패권 마찰이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더욱더 격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가는 양국이 공멸의 길로 다가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양국 경제수장 간의 전화회담을 통해서 연내 바이든 대통령과 또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미중 정상회담이 실제로 성사가 된다면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최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사안들에 대해서 자세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 증시 그래도 좋은 흐름으로 전개가 됐는데 이제 좀 극단적인 비관론은 어느 정도 좀 차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은 그 월가에서 극단적 비관론 여름휴가철 이후에 제시됐던 그래서 그쪽 표현으로는 완전히 탈피됐다 이런 시각도 나오거든요. 예. 물론 이제 오늘 그 증시가 지금 수준에서는 주가가 상승폭이 좀 제한되겠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그렇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야 하니까 아시겠습니다는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상승률은 좀 둔화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 플레이어들의 이런 그 비관론에서 얼마큼 좀 이렇게 벗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는 시각이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CNN의 FGI 지수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그 그래프를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정 PD께서 오늘 한 70 정도거든요. 그리디 탐욕 단계입니다. 그러면 1년 전이 이게 45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죠. 1년 전에 작년 그 10월 달 이 정도 수준이 되겠죠. 이때가 45고 그다음에 한 달 전에는 공포 33단계에서 지금은 뭐 이렇게 70 넘은 단계다. 70, 71, 70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투자 심리가 1년 전 대비해서도 높을 만큼 지금은 극단적 비관론에서 탈피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오늘 그 장 마감에 상승폭은 좀 이렇게 줄여 나갔지만 오늘 그 다우존스 지수와 S&P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정점에 도달한 것 사상 최고치를 하이스트 포인트라든가 피크가 아니고 하이어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그 분위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상승폭이 좀 제한되긴 했지만 사실 계속해서 하이어 해서 다우와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그 가장 큰 요인은 펀더멘탈 측면에서 2분기 성장률이 미국 시간으로 내일 그 이렇게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의 GDP에 지금은 74%까지 총수항 목표를 기도가 높아진 민간 소비와 관련해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오늘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택 지수도 상당히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조업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다우존스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끌어올린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시 그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은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 특히 한국에서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그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테슬라만큼은 못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장 마감에 나스닥 지수라든가 다우존스를 끌어내렸던 이런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테슬라죠. 뭐 테슬라는 워낙 어제 10% 이상 올라갔으니까 어쨌든 뭐 호재가 나오더라도 기술적으로 보면 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얼만큼 조정하느냐가 관심이 됐습니다. 어제 그 10% 이상 테슬라가 하루에 일론 머스크가 그냥 뭐 물론 이 시가 평가이긴 하지만 뭐 몇십조가 증가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침에 오늘도 방송에 1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론 출연료 가지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는 그냥 세상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저 정도 그 조정을 이렇게 받은 것은 아주 양호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어제 그 12% 올라갈 때는 당연히 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출발 직전에 얼만큼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였었는데요. 거의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전체로 보면은 지금은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내일 모레 미국의 내일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이제 발표되고요.
기업들 실적도 이번 주가 들어가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거의 다 마무리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말까지 사실 그 땡스기빙 데이라든가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와 함께 큰 기대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이렇게 본다면 지금 차원에서 빅 이슈가 좀 나와야 되는데요. 빅 이슈 차원에서 지금 미중 간 정상회담 흘러나오고 있는 이만큼 빅 이슈가 없지 않느냐 해서 월가의 그 관심은 이렇게 미중 간 정상회담에 사실 이렇게 성사된다면 연내 최대 호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 빅 이슈가 기대하냐면 지금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의 수준을 보면 과거 전통적 방식으로 보면 PER로 따지면 전부 고평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고 가려면 빅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빅 이슈가 뭐가 할까? 미중 간 정상회담이 되겠죠. 그래서 월가에서 보면 미중 간 정상회담이 이렇게 성사되면 연내 올해 내에 최대 호재가 될 것이다. 이런 쪽의 기대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과 중국 경제수장 간 전화 회담에서 이제 정상회담 가능성이 흘러나왔는데 좀 예민한 시점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네, 사실 굉장히 예민했죠. 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중국과의 그 경제 마찰, 트럼프 때 첩예하게 됐던 것이 좀 화합과 통합을 좀 강조한다면 중국과의 그 경제 마찰이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많았습니다는 그렇죠. 오히려 지금까지 이렇게 9개월간 진행으로 보면 3차 대전의 경고가 나올 만큼 굉장히 첩예하게 대립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민감한 시점에 정상회담이 열리되겠다 하는 것이 흘러나오면 그만큼 뭐냐 그거에 대해서 반가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내에 이것이 성사된다면 최대 호재가 될 것이다 하는 월가 분위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항상 미중 간에 이렇게 정치 군사적으로 첩예하게 대립될 때가 1970년대입니다. 그 초반에. 그리고 지금은 경제 패권의 다툼이 이렇게 될 때 첩예하게 대립할 때 3차 대전 나올 때가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때마다 중국과의 이렇게 그 가교 역할, 외교 달인 역할을 했던 것이 헨리 키신저입니다. 네. 이렇게 전 앵커는 헨리 키신저에 대해서 그 세대가 좀 늦은 시대이기 때문에 헨리 키신저 역할에 대해서 좀 닉슨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그때가 헨리 키신저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모르시죠? 90이 넘은 걸로 알고 네, 있어요. 90이 넘죠. 네. 지금 1922년생이니까 사실 우리 나이로 90세, 100세가 되죠. 네. 100세가 되죠. 우리 나이로 플러스 1이니까 맞죠? 99에 맞습니다. 네. 100세가 되죠. 이게 왜 그래 이 얘기를 느닷없이 이야기하냐면요. 일단 미중 간 마찰에서 이렇게 보면 첩약에 대립할 때 헨리 키신저가 굉장히 가교 역할을 했는데 자 정치 군사적으로 아주 대립했던 첩약에 대립했던 1970년대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빙뽕 외교 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화합을 도취했던 분이 헨리 키신저입니다. 근데 이때의 연세가 50세였습니다. 1922년에서 1971년, 72년 이렇게 되니까 네. 50세였습니다. 근데 100세가 돼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미국과 중국과의 첩약견 이번에는 경제 마찰인데요. 성과를 이뤄내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헨리 키신저가 다시 지금 우리나라로 100세가 되는 시점에 굉장히 화제 인물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제 인물이 되다 보니까 뉴 이코노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자꾸 이 헨리 키신저를 이렇게 초청 인사로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50세 1970년대 초반에는 정치 군사적으로 첩약에 대립할 때 빙뽕 얘기를 이렇게 이끌었던 헨리 키신저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마찰이 첩약에 대립할 때 역시 헨리 키신저가 100세 때 가격화를 되지 않겠느냐. 50세, 100세 때. 이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 부분에 있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중국과 연관해서 이 폴 크루만 교수가 가장 그 큰 역할을 이렇게 위상이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2009년인가요? 한국경제 이렇게 TV에서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 GFC라고 그러죠. 이걸 처음 만들었을 때 정치 쪽에서는 빌 클린턴을 모시게 됐던 거고요. 경제 쪽에서는 바로 직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폴 크루만 그 교수가 됐는데요. 이분이 이쪽에 와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이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결국 그런 예언과 관계없이 사실 최근에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중국 간에 헨리 키신저가 3차 대전을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양국 간 경제수장 유호와 자닛 앨런 간의 전화 이렇게 통화를 통해서 연내의 그 정상회담 가능성을 이렇게 비춰진 것은 굉장히 월가 입장이라든가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 입장으로 이렇게 볼 때에도 굉장히 최대 관심사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력 면에서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국가 간 마찰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건지 그 부분도 전해주시죠. 이분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 간단히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미국 중심의 체제죠. 팍스 아메리카 체제. 예. 이런 것이 이제 대체로 금융위기 이후서부터 이렇게 시진핑 정부가 출범했던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차이메리카 시대가 전개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하버드 교수입니다. 지금 이제 다른 대학으로 이렇게 높은 옮기셨나요? 연봉을 받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만날 때 이게 닐 퍼거슨 교수가 2007년에 이때 새로운 용어 차이메리카라는 얘기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차이나의 차이에 그다음에 아메리카의 메리카 해서 차이메리카 하는데요. 항상 요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요새 신조어가 많이 나오는데 합성어가 될 때는 대부분 다 저널리즘 용어인데요. 우리가 보면 항상 뭐냐, 왜 어떤 시청자분께서 그래도 미국이지 않느냐, 그러면 미국이 앞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우리가 보면 전 앵커 오늘 아침에 네. 좀 시장이 극단적 비관론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조금 좀 시청자분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전 앵커가 이제 옛날에 사귀던 이렇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좀 관계는 좋지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새로운 쪽으로 새로운 가죠? 쪽으로 가 있죠. 네.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새로운 그때 당시의 경제 위상과 관계없이 새로 부각되는 걸 앞으로 논다. 그래서 차이메리카는 차이나의 차이와 아메리카에서 그러한 새로운 신흥부로 올라오는 거를 전 앵커가 새로운 연인에 이렇게 먼저 관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청자분이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어이구 이게 뭐 아메리카가 미국이 차이나보다 월등히 높지 않느냐 하는데 왜 이렇게 앞에 붙이지 않고 뒤쪽에 붙이느냐 네. 하는 쪽에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닐 퍼거슨 교수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때 차이메리카 시대를 추월하는 단계, 이 단계뿐만 아니라 사실 차이메리카 시대가 언제 도달하느냐 할 때 2020년을 꼽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시진핑 정부가 출범했던 2012년서부터 2012년, 23년부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중국의 부상이 빠른 거죠.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가 쇠퇴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력 대비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2008년에 이렇게 우리가 차이메리카 닐 퍼거슨 교수를 만날 때 미국의 GDP 대비해서 중국의 GDP가 31%뿐이 안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대비해서는 71%까지 끌어올린 상황이거든요. 지금 한 73%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아직 올해 공식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73%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73%가 되니까 팍스 시니카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 차아메리카 같이 공존하는 시대 지금 중국이 추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30년 예상해서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2027년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3차 대결이 얘기될 만큼 양국 간의 모든 현안을 두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An eye for an eye and a tooth for a tooth 이렇게 해서 다들 아시죠? 이에는 이, 기에는 기에서 모든 현안을 갖고 양보를 할 수 없는 단계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미중 간 정상회담이 나왔으니까 어떤 재료보다도 만약에 성사되면 최대 효자가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인 트럼프 정부 때보다 중국과의 좀 관계가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모았었는데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우기에서도 유일하게 중국만을 좀 고수하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9개월에서 아까 정의설 특파원께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다. 네. 70% 초반대에서 40% 초반대에 떨어졌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저로 떨어졌다. 사실 1월 21일 전에 출범했을 때 이렇게 기대를 보면 저도 뭐 그렇게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는 외교라든가 정책 굉장히 다른 이슈였으니까 상당히 이렇게 빨리 떨어진 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탈레반 때 미국의 조기 철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유색 인종들은 그것이 백인이라 하더라도 미국 사람이 이렇게 다 아프간에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유색 인종들은 굉장히 본인들이 위기감을 느낀다. 그런 상태에서
지도가 급락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이거 지난 9개월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백이라는 용어와 함께 두 번째는 차이나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백이라는 용어는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메리칸 is back 해서 최근에는 이렇게 아메리칸 is return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죠. 네. 지금 이제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스펙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메리칸 is back하고 이것이 아메리칸 is return이라는 표현을 back과 return의 표현이 그래서 shadow president에서 지금은 내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국민이 뽑아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대통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eturn 내 자리가 돌아온 겁니다.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백이라는 용어가 됐는데요. 이게 민주주의도 보강시키고 트럼프 때 합중국도 보강시킨다. 트럼프과 바이든 국가 합중국도 보강시킨다. 근데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도가 추락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대외적으로 보면 B3W를 해서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그래서 Build Back Better World 해가지고 BBBW 해서 B3W 해서 대외관계가 이렇게 형성됐던 거죠. 대외적으로 보면 B3W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뭐냐면 중국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을 지금까지 겨냥해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종전과 다른 것은 미국이 사실 중국에 압도적으로 경제력이 있다 보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지금처럼 피봇 스테이트, 피봇 중심축을 연결하는 이러한 네트워킹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중국을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G7 회담을 복원시키고 대서양 동맹을 통해서 사실 유럽과의 관계를 복원시켜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겨냥하는 상태고요. 아시아 국가에서는 쿼드라든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Five Eyes라는 이런 용어들이 과거에는 이제 쿼드 국가가 나왔고 지금 정부 측에서 Five Eyes라는 얘기가 나온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에 상당히 압력을 주고 있는데요. 아시아 국가에 있어서는 기존에 이렇게 네트워크의 동맹 합의가 된 게 없으니까 최근에서 뭐냐 이코노믹 파트너십 네트워크 요걸 통해서 네트워크 통해서 중국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 이렇게 중국을 옥죄게 나서는과 함께 나토도 중국을 겨냥해서 신전략 개념을 구상해가고 있죠. 그래서 대북한에 대해서는 신전략 구상에 있으면서 CD, CVI 다 설명드려서 표를 가지고 설명드렸을 겁니다. CVID 이렇게 해서 경제적 면이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군사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국을 옥죄기에 왔다. 이것이 사실 바이든 정부, 트럼프 정부보다도 바이든 정부의 기대보다도 더 악화됐다. 지금의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진핑 정부의 반발도 거셌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대응했죠. 바이든 정부가 제스처 취임할 때 철저하게 대응했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걸 자막 가지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때마다 그 전해드려서 하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서 중국 위상 증대하는 그런 것이 미국의 맞대응하는 전체 전략 그림이었었죠. 그런 상태에서 시진핑 정부가 바이든 정부 이전서부터도 1대1로 계획 추진했었고 SDR 2015년에 편입했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도 설립했고 그래서 저기에 이렇게 보면은 IMF 월드 트레이드 그 다정한 채널에서 WTO 체제 그다음에 월드뱅크 아시아 개발은행 체제에 이런 체제로 3x3 체제로 갔던 겁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자꾸 이제 경제 위상이 증대돼서 자 중국이 내부적으로 보면 1인당 GDP가 $10,000 되고 중국 국민가 공식적으로 14억 그다음에 1인 1가구에서 호적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한 3억 해서 17억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내시장이 겹치다 보니까 성장 전략 바꿔버린 거죠. 자꾸 수출 지향적 전략으로 가면 옛날 그 덩샤오포이라든가 뭔가 시진핑이 차단하기가 어렵죠. 나는 이제 휴양적 기회를 되는데 그때 뛰어넘어야 되는데 과거 전략 수출 지향적을 계속해서 와야 되느냐? 아니죠. 거기서 성장 전략을 수정했던 거죠. 그게 올해 3월에 양회 그다음에 홍색 공급망 요게 가치 사슬의 중심축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시진핑 장기 집권 체제 파크세니카 중국 중심의 체제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지금 디지털 시대를 가면서 앞서서 센트럴뱅크 디지털 위안화를 해서 지금 법정 합계 단계까지 온 거죠. 그런 관계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드 파워 쪽에서는 그렇게 간 거, 소프트 파워 쪽에서는 중국 국민들 인민들을 시진핑이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교화됐던 것이 올해 나타났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연함을 겨냥해서 다음 달에 19기 육중 전회에서 구체화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제2의 문화대혁명을 추진한다. 제2의 문화대혁명을 추진한다. 문화대혁명의 뜻은 다 아직이었습니다. 중국을 완전히 시진핑 체제로 바꾸겠다 하는 것이 미아 정보 교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쪽에 전부 규제하는 것, 화웨이라든가 뭔가 전부 규제, 영어 사용 금지, 영어 교육 금지, 헝다 그런 문제도 사퇴. 그래서 반시진핑 세력을 차단해서 완전히 같은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드 파워 측면에서 미국의 경제를 가져가고 이것도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완전히 중국의 인민 개조 사업 이런 쪽으로 가고 중국은 일국 일지 체제입니다. 원래 지향은. 근데 지금 보면 그래서 홍콩을 저렇게 외딴 섬으로 놓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홍콩 편입을 사실상 국제사회에서는 홍콩 편입했다고 봅니다. 네. 지금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내정간섭법도 지금 만들어냈으니까 이것이 얼만큼 인보디디드 하는 문제가 지금 시간상 남아있긴 합니다는 홍콩이 지금 보면 중국에 편입돼 있다 이렇게 하고 대만 문제가 책임에 바이든 대통령 실업 문제 관련해서 대만에 간섭하겠다 하는 입장인데 자 일국체제에서는 대만을 미국이 간섭하겠다? 그러면 정면으로 발박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전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에는 이, 기회는 기회에서 하무라밥 정식으로 경제력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철저하게 바탕으로 해서 미국에 대항하는 체제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양국 간 마찰 과정을 잠시 살펴봤는데 정상회담이 이를 바탕으로 볼 땐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 미중 간의 정상회담 소식이 들리는 겁니까? 양간의 경제 패권 다툼을 가면요. 결과적으로 이 게임이 one by one 게임인데 이게 게임의 결과, 페이업. 우리 게임 세어에서 보면 게임 세어는 페이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해오는 거 보면 전 앵커가 우려하는 식으로 네거티브 게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로섬이 아니라 네거티브 게임이 된다. 예.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보면 파지티브 게임을 유도하는 이런 측면의 인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양국 간의 마찰이 이렇게 증대되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국가들을 보겠습니다. 영국, 독일, 미국 따라가겠습니까? 러시아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양국이 자꾸 마찰하는 것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꾸 영향력의 대결을 했는데요. 경제 다극화를 오히려 더 촉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양국 간이 차벽에 하면 저 서기만 해. 나는 뭐냐 내 길을 가겠다. 하는 제3의 길을 프랑스의 마크롱, 독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향적 증대인데 오히려 경제 다각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는 더 차별하게 되면 될수록 공멸에 가겠다. 어디가? 미국과 중국과. 그런 측면에서 공생의 길을 측면에서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적 측면에서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도가 워낙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내부적인 지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보면 한국이 어려우면 한국이 지금 이제 학생운동 저희들이 학생운동 할 때 어려우면 항상 누가 나옵니까? 북한에서 공비가 내려왔다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좀 혼란스러우면 밖에 대외 창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상태에서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지금 3년 이상 더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대외적인 창문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사실 워싱턴 정가의 정책 측면에서 굉장히 평론이 됐던 폴리네코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분석하는 시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진핑 입장에서도 전 앵커가 지금 왕이 됐습니다. 폼을 해야죠. 폼을 하면 힘이 약한 한성춘 논설이라는 때 그 폼 잡아봐야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 앵커가 지금 방송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인격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요. 조지현 한국경제TV 대표를 통해서 그냥 내가 지금 영향력 발휘해야 내가 앵커가 내가 여기뿐이 있느냐? 다른 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황제 계열을 할 때는 미국의 힘의 자랑을 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과 딱 만나가지고 얘기한다 하는 게 인민들의 통합을 하는 다음 달에 19기 육중 전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공산당 선언에서
두 번 연임도 철폐하고 등서평 계를 뛰어넘을 때는 누구의 힘을 자랑해서 인민들을 화합시켜서 위대함을 창출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번에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상회담하는 방법은 크게 자 전화 정상회담이 있고 네. 줌 정상회담이 있고 그다음에 다음 달에 있는 유엔의 IPCC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상들이 오지 않습니까? 예. 정상들면 그 중에 자연스럽게 메인은 유엔의 IPCC 정상회담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양자회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냐? 상징적으로 두 나라들이 바이든이 중국에 방문하고 중국의 시진핑이 딱 해서 교환식으로 해서 그 이제 순서가 바뀔 수 있으면은 네. 직접 그 방문하는 방식인데요. 자, 중국의 그 바이든의 사적 이렇게 목적을 달성하고 시진핑도 사적 목적을 달성하고 양국 간의 하드 파워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위상이 되려면 세 가지 정상회담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전화 내지는 줌 방식. 그다음에 IPC 다장한 회담에서 양사 탐석자들이 만나서 양자회담하는 방식. 네. 직접 왔다 갔다 하는 방식. 어떤 게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효과가 크겠습니까? 직접 왔다 갔다 하는 게 직접 왔다 가장 갔다 하는 크겠죠. 거죠. 그게 이제 직접 왔다 갔다. 네. 그래서 과거 1970년대 해럴 키신저가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을 취했거든요. 삥뽕 얘기요. 그렇죠. 그때 탁구 이렇게 경기 합니다. 그런 식의 비유돼서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은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을까?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 지금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두 가지 방식, 전화라든가 줌 방식에 의해서 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고요. 대신은 여기는 유엔의 IPC 정상회담에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강점을 감안해 볼 때는 시진핑이 사실 거기에 참석하기는 좀 어렵고 네. 이미 근데 중국도 이렇게 환경 오염 문제가 해서 굉장히 그 경제 성장에 저해되다 보니까 중국 나름대로도 탄소 제로를 하기 위한 로드맵을 다음 달에 열리는 유엔의 IPC 정상회담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결과적으로 사실 유엔의 IPC 정상회담에 시진핑이 참석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또 기간상으로 보면 자신의 장기 집권을 하는 19기 육중 전회가 원래는 10월 달에서 11월로 넘겨진 상태거든요. 그게 아마 8일에서 11일로 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중요한 일정으로 감안해 볼 때 사실 그 유엔의 IPC 정상회담에서 서로가 참여해서 정상회담 자리를 갖는 이런 건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어떤 형태로든 만약에 이제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과연 여기에서 두 나라가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냐 이게 관건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합의 찾으면 쌍무간의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뭐 첨단 기술이라든가 그동안 왔던 것, 다자 채널에서 인류가 공동적으로 하는 것 이렇게 되는 측면에서 보면 자 지금 가장 증시의 파급 효과가 큰 것은 쌍무간에 가졌던 첨단이든 뭐니 이렇게 이런 게 좀 합의가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사실 쉽게 양보는 어렵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정상회담에서 합의점을 도출한다면 인류의 공동 차원에서 이상기후라든가 코로나든가 이런 측면에 다자 문제에서 맨 처음에 합의점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쌍무간에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월가 기대대로 합의가 나오기는 좀 어렵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나 사실 정상회담의 기간 동안에 어떤 형태가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는 기간 동안에는 쌍무간에 첩이하게 대립하는 것도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 정중동의 모습을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까지 보면 양국 간의 미래 국부 사업에서 첨단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세 가지 이슈가 됐죠. 자 중국의 전기차 우주항공사업 육성위에서 군인이든가 공무원들 있잖아요. 테슬라 사용 금지, 그치. 보유 금지. 중국 판매가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은 위구르의 무슨 채굴 관서 문제, 그 다음에 코로나 문제 이게 이제 3대 이슈가 됐었죠. 근데 이게 정상회담이 이렇게 열린다 본다면 이 쌍무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도 지금 이렇게 더 이상 진전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의 판매가 호조가 될 수 있는 기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비트코인을 투자했던 코인개미라든가 개미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테슬라를 갖고 있는 이런 서학개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양국 간의 어떤 형태든 정상회담이 되면 테슬라가 집중포화 네. 채굴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아주 했으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기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 보겠습니다. 호재라고 말씀하시는 최대 호재라 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사실 중국의 판매를 호조를 했다가
테슬라의 군인 공무원을 시진핑이 보여주지 말라 할 때 테슬라 주가가 얼마큼 떨어졌습니까? 네. 880달러 가다가 연초에서 600달러대로 아주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극복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강화해 볼 때 양국 간 정상회담이 어떤 회담을 해야 돼도 테슬라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가 높다. 가슴이 설렌다 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면 서학개미들에게는 분명 수혜가 될 것 같은데 동학개미들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동학개미 분들은 아마 삼성전자가 될 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많이 돼서 자막 가지고 삼성전자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마이크로 레터러즘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멀티 레터러즘이 아니라 마이크로 레터러즘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이해관계를 같이 가는 것에 다층적으로 간다는 의미. 옛날에 지역 블록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미국이 있잖아요.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좀 다 달라. 삼성전자 권오그린 거. 지금 삼성전자 3차 호철이 됐죠. 설치됐죠. 그런 상태에서 미중 간 마찰이 심화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국내 동학개미 입장에서는 좀 위험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뭐냐 한국에 대해서 쿼드라든가 5IS를 통해서 한국에 참여해달라. 이런 반면에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놓칠 수가 없거든요. 우리에 투자해달라. 이런 상태에서 마찰이 심화되면 삼성전자 이런 입장에서는 중간자 입장에서 위치가 채우기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양국 간에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이 더 이상만 악화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 입장에 동학개미 입장에서는 자 테슬라 투자했던 서학개미,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코인개미와 함께 삼성전자 투자했던 이렇게 동학개미도 어제 그 삼성전자 주가가 정 PD 삼성전자 주가 어제 얼마 올랐죠? 올랐습니까? 좀 많이 올랐을 거요. 네. 어제 다른 데 100원, 200원 올라다가 어제 삼성전자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 것도 바로 동학개미 입장에서도 사실 기대가 있을 수가 있다. 어제 삼성전자가 900원 900원 올랐네요. 올랐는데요. 어제 하루 종일 다른 일정 때문에 못 봤는데요. 오늘 많이 올랐죠. 네. 900원 정도. 그래서 지금 미중 간 정상회담은 올가의 연내 최대 호재고 두 번째 이것은 한국에서 자 테슬라 투자했던 서학개미, 그 다음에 비트코인 투자했던 코인개미, 그리고 삼성전자 많이 갖고 있는 동학개미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 양국 간의 정상회담의 이후의 진전 사항 같은 것을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왜 주식 투자자들에게 최대 호재로 인식되고 있는지 그 자세한 이유들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